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화요일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급식 조리원과 돌봄 강사 가운데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서 학교 운영에 파행이 예고된 상황인데요.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강원본부 최윤미 지부장에게 노조 측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비자시대에서는 최미숙 주무관의 중고차 거래 시 주의할 사항을 전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CBS 노컷 뉴스가 소리를 담은 뉴스로 재도약합니다. 노컷 뉴스에는 뉴스메이커의 생생한 육성과 취재원들의 다양한 목소리, 뉴스 현장의 흥미로운 음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CBS 노컷 뉴스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내일부터 사흘간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은 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급식 조리원과 돌봄 강사 등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학교 운행에 파행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강원본부 최윤미 지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일찌감치 예고하신 내일 파업은 정말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 합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파업 일수가 총 사흘인데 더 길어질 수도 있나요? 네, 상황에 따라서. 강원도에서 파업에 동참하시는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현재는 집회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네. 예, 지속적으로 현장에서의 분노가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고는 있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 공무직 하면은 돌봄 전담사라든가 아니면 급조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 외에도 더 많은 직군들이 있더라고요. 네, 강원도에도 70여 개 직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 좀 어떤 직군에 계신 분들이 이번 파업에 동참하시는 건가요? 거의 모든 직종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예. 급식실 돌봄, 그리고 특수교육 지도자, 그리고 교사와 유사한 직군들이 모든 직종들이 다 망라해서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파업을 결의하신 이유는 뭔가요? 어쨌든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을 했었고, 예. 정규직 대비 50%라는 공정임금제를 약속했었어요. 네. 특히 이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정규직화에 따른 처우 개선을 국정 과제로도 세웠었고, 네. 하지만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은 상태고,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해마다 도교육청과 임금교섭을 하는데, 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임금교섭에서 교육부나 아니면 시도교육청은 시간 끌기식 교섭을 회피한다던가 교섭에 대한 태도 또한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었고요. 네. 노동조합은 어떻게든 파업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용자들은 답변이 사실상 임금 동결안과 같은 그런 답변을 가지고 왔고요. 네. 파업을 막겠다라는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것이죠. 임금 동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기본급 1.8% 인상을 제안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정도면 공무원들의 평균적인 인상률인 거죠? 네. 그런데 그 공무원 인상분도 올해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적용하지 않고 그래서 동결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 쟁점 가운데 이제 이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말씀하셨으니까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오히려 받는 임금이 더 줄어들게 됐다라는 주장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 부분은 작년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 계약되는 과정 속에서 연봉이 2,500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하지만 여당 원내대표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인정했고 네.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학교 비정규직의 기본금을 최저임금 인상 이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약속은 뭐 이행되지 않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가 된다라는 그 틈을 타서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에서는 소위 말하는 악덕 사업장 그런 사업장에서 벌어질 법한 일들이 벌어졌죠. 네. 왜냐하면 교육청들은 복리 후생비에 해당되는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을 시켰으니까요. 그러니까 식대나 교통비 같은 것들이 이 그렇죠. 산입 범위에 확대가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받는 임금이 더 줄어들게 된 건가요? 최저임금이 기본적으로 10.9%가 올랐어요. 예. 그런데 기본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당이 들어갔는데 네. 그 수당이 들어간 거로 인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률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받는 임금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기대했던 그 효과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 최하위 직급 임금의 평균 64% 수준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의 차이는 시작점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네. 연차가 오래될수록은 더 격차가 벌어져요. 오히려 연차가 오래될수록 더 격차가 벌어진다고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호봉제가 적용되어서 연차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상승되죠. 그죠? 네. 그런데 교육공무직은 제대로 된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근속수당도 2017년도가 돼서야 도입이 됐고 그 금액도 정규직의 30% 수준인 32,500원에 불과하고요. 네. 그마저도 20년 상한제에 묶여 있어요. 예. 그래서 20년 상한제라는 게 20년이 예. 20년 상한제라는 뜻은 20년이 되면 호봉이 근속수당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임금 피크제라고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와 비슷하죠. 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호봉 이외에도 가산금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연차가 올라갈수록 더 비정규직과는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비교를 할 때는 동일 직군, 뭐 동일 업무 이런 것들을 조금 기준을 둘 텐데 지금 보시기에는 동일한 근무 시간과 그 업무량이 있는데도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조금 풀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희 임금이 초창기 때 산정됐을 때 공무원 기준에 의한 업무와 업무량 모든 것들의 기준점이 공무원하고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기본금이 책정이 됐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교사 수준의 임금 기준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어떨까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것만이 답이 아닐 테니 임금의 현실화에 대한 주장뿐 아니라 정규직화를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 이것도 좀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정규직은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걸 다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했던 일이었고요. 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채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교직원의 43%가 비정규 노동자들이에요. 네네. 그리고 공교육을 실현하는 주체가 교육공무직법을 통해서
법적 신분을 도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학교에는 방중 비근무자들이라고 해서 1년에 방학 기간을 뺀 나머지 달만 임금을 받고 방학 동안은 일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무급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이 절반이 넘어요. 예. 그리고 하루에 근무 시간이 3시간 아니면 5시간 네. 이렇게 단시간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고요. 예. 근데 정말 이들이 정부에서 말하는 무기계약직, 정말 정규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된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쭤보는데요. 지난해 1월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비정규직의 일부를 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사례가 있죠. 네. 그때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전체 비율로는 10%가 채 되지 않고요. 예. 그 직종들은 용역에 의해서 학교 현장에서 일을 하던 직종들이 대다수였었어요. 아, 직종에도 좀 제한이 있었나요? 네. 강사 직종은 상시 지속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전환 대상에서 빠졌고요. 네. 모두가 다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건 아니었어요. 일부 시도는 있었지만은 그것도 현실에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런데요. 어찌됐든 아이들의 급식과 돌봄 파행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아이들을 좀 볼모로 삼는다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예.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기본 생활임금도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우리 비정규직이 좋은 선생님으로 비춰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학교에서부터 차별을 배우고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면 참 저는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학교는 배우면서 성장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미래를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노동인권, 다시 말하면 노동자 권리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회 발전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론에서는 급식 대란, 돌봄 대란이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대란은 학교도 세상도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희망이 사라지는 실, 비정규직 인생이 대물림되는 이와 같은 현실이 정말 진짜 대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정부는 물론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교섭을 회피 아니면 시간 끌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1.8% 인상도 제한하지는 않으셨다고 하셨지만 정부에서는 기본급 1.8% 인상 외에 임금 인상 요구를 전면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임금에 대한 입장도 이런데 정규직화 이슈 등은 더욱 좁히기 조금 어려운 견해들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위한 공정임금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어떻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할 것이고요. 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서 좋은 일자리,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어서 저희 지부는 앞장설 계획입니다. 지금 총파업 하루 앞두고 있는데 혹시 강원도 교육청에서 어떤 입장을 보내온 건 없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다. 그래서 예정대로 내일부터 총파업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바라기는 이 싸움이 너무 길어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본부의 최은미 지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각종 소비자 민원과 분쟁 사례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강원도 소비생활센터 최미숙 주무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제 장마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장마 때는 게릴라성 폭우 같은 경우가 내리고 이러다 보면 저지대나 하천변에 주차를 했다가 차량이 침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마 끝난 후에는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된다고 하는데 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업체에서 침수 차량이라고 고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고차 구매할 때 침수된 차량을 확인하는 방법과 함께 또 그 외에 중고차 구매할 때 알아둬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은 차량이 침수됐을 때 자기 차량 손해에 가입한 차량은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자기 차량 손해보다도 보통 자차 보험이라 그러면 많이들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에 자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차량에 본인이 가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창문을 조금 열어놨다거나 아니면 썬루프 같은 경우를 개방해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예. 침수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보상이 어렵고요. 또 차 안이라든가 트렁크에 물건을 실어놨다가 차량이 침수가 되면서 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차량에 대해서 수리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침수 지역을 무리하게 운행하거나 이래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서서 장마 후에 중고차 시장에 침수 차량이 유입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고차를 판매할 때 침수차에 대한 고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속고 침수 차량인지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한국소비자원의 발표 자료를 보면 중고차 침수 관련한 이제 소비자 민원건이 평균 한 1년에 300건 정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고차 거래할 때 차량 정보로 제공하는 외에 차량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침수차 여부가 확인되는지 확인을 했더니 침수 차량 100대 가운데 3.5대 정도 채 4대가 안 되게 침수차 고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침수차 고지를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뭐 침수 여부를 확인한다든가 어떤 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나요? 그래서 침수차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네. 중고차 구매할 때 침수 여부 같은 경우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보험개발원에서 카 히스토리 차량의 역사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카 히스토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전부 다 침수가 되어 있는지 또 이 차에 대한 뭐 반만 침수가 됐는지 사고 이력 같은 경우가 다 조회가 되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한 가지 이게 아쉬운 점은 내가 차가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났을 때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장을 받은 경우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왜 보통 보면은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예, 그냥 예. 직접적으로 차량 수리를 한 경우에는 카 히스토리에 잡히지가 않아요. 기록이 남지 않는군요. 그렇죠. 개인이 신고를 안 하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카 히스토리를 통해서 침수 여부를 확인을 하고 2차적으로 중고차 구매할 때는 차량 전문가들이 좀 동행해서 네. 볼 수 있다면 아무래도 침수 차량으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게 되겠죠. 이 침수 차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이제 한 소비자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이에요. 중고차를 구매를 했고요. 뭐 차량 이제 그 점검 기록부에 보니까 침수 사실이 없다. 이걸 확인하고 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차량 기술 법인으로부터 차량 침수로 인한 불식이 일어나는데 바닥에 매트라든가 문 같은 경우는 불식이 네.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걸 확인하고 중고 판매 사업자에게 이 차가 침수 사실이었는데 왜 나에게 고지를 안 했냐? 계약 해지하겠다. 이랬더니 업체에서 그냥 우리도 이 차를 모르고 침수된지 모르고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고지할 수 없었고 네. 우리 책임 없다. 이렇게 해갖고 거절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침수 차량으로 인한 피해 말고도 중고차로 인한 다른 소비자 피해 사례들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중고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워낙 많이 있잖아요. 네.
고장이 났는데도 사고 사실을 또 고장 사실을 고지를 안 했거나 주행 거리 조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대표적인 사례 보면 작년에 소비자가 2008년도 투싼 중고차를 550만 원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네. 근데 차량을 운행하는데 속도가 잘 되지 않아요. 가속이 잘 되지 않아서 점검을 했더니 미션이 고장이 났고요. 네. 수리비로 65만 원이 나왔어요. 아이고, 예. 뭐 이제 차량 성능 기록 점검부에는 고장에 대한 체크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리비만큼 그 사업자에게 요구했더니 깨끗하게 거절당했던 네.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이 소비자도 참 억울한 소비자인데 작년에 2016년식 BMW 미니 쿠페를 2천만 원 정도 주고 구매했어요. 네. 근데 구매할 당시에 범퍼만 단순하게 긁혀서 교환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조회를 해보니까 3번이나 사고가 나서 수리한 이력이 있었고요. 네. 수리비도 80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사실을 확인을 했죠. 예.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런 경우는 당연하게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업체에서는 우리도 이거 모르고 똑같은 침수 차량과 똑같은 얘기를 하죠. 네. 사고 사실 없는 거로 알고 받았고 아. 뭐 이렇다. 이래가지고 거절당한 경우가 있고요. 네. 마지막 소비자도 참 억울합니다. 이 소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2012년식 SM7 중고차를 구매했거든요. 구매 당시에 주행거리가 7만 킬로였어요. 네. 근데 이제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정비사업소에다가 수리를 맡겨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차가 26만 킬로 정도 됐을 때 수리를 한번 받았던 정비 이력이 나온 거죠. 아니 주행거리 7만이라고 했는데. 주행거리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차는 26만 킬로 때 수리를 한번 하고 이랬으니까 26만 더 킬로 됐겠네요. 이상은 더 탔겠죠. 근데 아유. 7만 킬로라고 예. 이걸 알고 샀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뭐 이런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네. 저도 최근에 이제 중고차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들, 특히 침수 차량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실까요? 예, 앞서서 제가 이제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가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차량 실내에 이제 곰팡이 냄새가 나거나 악취가 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네. 이것과 더불어서 악취라든가 곰팡이 냄새를 없애려고 방향제라든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뿌려서 네. 좀 심하게 어떤 그 향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경우도 역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보면 안쪽에 진흙이 묻어있는 흔적이 있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안전벨트 색깔이 끝부분이 조금 이렇게 진흙은 없지만 색깔이 약간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물에 젖었다가 이렇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안전벨트를 끝까지 한번 빼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라든가 진흙, 뭐 녹슨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차량이 침수가 됐다 그러면 배선이 또 새로 배선을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고차임에도 불구하고 배선 전체가 완전히 새 것으로 예. 교체가 되어 있다. 이런 경우도 침수 차량으로 확인할 필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또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침수 차량일 뿐만 아니라 네. 허위 매물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 말씀하신 외에도 중고차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가장 먼저 짚어야 되는 게 계약서가 관인 계약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네. 계약서 같은 경우는 시도조합에서 발행한 간인 계약서를 해야지 네. 나중에 이제 보상이 쉽겠고요. 네. 그다음에 보면 중고차 딜러가 시도 매매조합에서 발급한 종사원증 이런 걸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네. 뭐 지인이라든가 안면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는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냥 이제 중고차 매매 상사에 가서 딜러로부터 소개받을 때는 종사원증 여부 이런 거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과 또 자동차 등록 원부를 열람해 보는 것도 좋겠죠. 네, 이거는 참 중요한데요. 차량의 소유 관계라든가 또 이 차량이 옛날에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또 하나는 가압류 여부 같은 경우 예.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뭐 내가 이제 매매 상사에 가서 사업자 거래를 할 경우에는 매매 상사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지만 네. 개인 간에 거래하는 당사자 거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등록 원부를 열람해야 되는데 뭐 네. 어떤 경우는 과태료 같은 경우도 안 내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걸 좀 잘 확인하시고 차량 범칙금 미납된 게 있는지 없는지 예. 이런 것도 그리고 또 렌터카로 사용되던 차량이 중고차로 왜 이렇게 부활한 차량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보려면 자동차 등록 원부를 확인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성능 기록부에는 없었는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발견되고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참 좋은 얘기인데요. 네. 차량을 직접 시운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외관과 내부에 이상이 없는지, 또 시운전하다 보면 차가 이상하게 핸들이 떨리는 게 있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는지 네. 무조건 외관만 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외관과 가격만 보시지 말고요. 이제 시운전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면은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뭐 유리창 그 유리가 넘버가 같은지 아니면 도색이 뭐 균일한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라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중고 차량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이제 사용하고 난 차량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지금 진행자분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까지 꼼꼼히 확인해서 문제가 됐다 이러면 가격을 깎을 수 있는 그렇겠죠.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감가상과 갈 수도 있고요. 네. 소비자가 아무래도 유리한 것도 주장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오늘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좀 어떤 부분들을 알아두면 좋을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소비생활센터 최미숙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해마다 6월은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동족 상잔의 참혹한 전쟁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비무장지대 옆 철원에 국경선 평화학교를 세우고 피스메이커를 양성하는 일에 헌신하는 정지석 대표의 얘기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는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첫 번째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할 거고요. 전쟁 세대와 그 자손들 잊지 말고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6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어요. CBS 캠페인이었습니다.